반갑습니다. 임채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작은 거래 어떻게 볼 건가? 실무에서 종종 이렇게 보면 당사자들은 자금 대차 거래다 이렇게 보고, 과세 당국에서는 빌려줄 때마다 증여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례, 거의 그게 과세 당국 시각은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 계좌 간의 거래라든가 아니면 수표 거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우리 해석 사례에서도 보면 원칙적으로 부모 자녀 간의 작은 거래, 이것은 증여로 보도록 하고 있고, 증여 추정에 해당된다고. 추정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을 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진실된 것은 무엇인지, 그건 우리 납세자 되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은 이제 증여로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사례가, 심판 사례가 있어서, 아주 특이한 심판 사례가 있어서 한번 살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제가 상속증여세 책을 쓰려고 보면, 책을 해년마다 쓸 때 이제 특별한 해석 사례라든가 심판례라든가 판례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새로운 개정판을 낼 때 그게 업그레이드를 할 사항과, 아니면 여기 판례 중에서 삭제될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아주 이런 이색적인 판례가 있어서, 심판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사망하기 전이니까, 살아생전에 부자 간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말로 구두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 매매 계약 체결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기 근거는 조서 심판 사례는 여기 있는 거고요. 2014년도에 이렇게 했대요. 부자지간에 내가 이 집을 얘한테 팔 테니까 내가 사망할 때까지, 이 집을 팔기는 팔아도 사망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산다. 그리고 매수자, 그러니까 상속인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약금을 줘야 되겠죠. 계약금을 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매월 생활비와 치료비를 매수자인 네가 아들이 되건 딸이 되건 간에 매수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매월 생활비와 치료비를 매수자가 지급한다. 근데 등기를 넘겨줬을까요? 등기는 안 넘겨줬겠지요. 등기를 안 넘겨주고 이렇게 구두로 부자 간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 계약금하고 이때금 부모에게 그러니까 사망자에게 준 금액을 상속채무로 부채로 신고를 해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계약금은 계좌 이체한 비상속인 생전에 계좌 이체한 근거가 있고, 생활비도 매월 얼마씩 계좌로 이체를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은 상속채무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상속세는 신고를 하면 반드시 빠르면 1년 내에, 늦어도 2년 언저리에서는 반드시 상속세 조사가 나오죠.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해버렸냐 그러면, 과세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상속세 조사,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했는지 지방청에서 조사를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조사를 대리하다 보면 그 기간이
보통 2달, 3달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 뭐 금융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이게 계약금을 아들이 아버지한테 입금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 등을 뭐 이렇게 지급을 해줬어요. 아버지 통장에다가. 그래서 계약금을 아버지 통장에 입금해 준 그것은 아버지가 증여받은 걸로 해서 증여세 과세를 해버렸어요. 이거 좀 납세자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겠죠. 그 다음에 생활비 준 것은 상속 채무가 아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일반적인 견해는 이거죠. 우리나라 그 관습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부모한테 이 적정 사회 통념상 그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나 치료비를 자녀가 지급한 거, 증여세 과세를 안 하잖아요. 그 증여세 과세 안 하고 과세 당국에서는 순수하게 생활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100만 원이 됐건 200만 원이 됐건 지급한 것은 치료비하고 포함해서 이건 자녀가 부모에게 이건 효도 봉양 차원에서 이게 생활비나 치료비 주는 거 이게 무슨 상속 채무냐. 효도 봉양 차원에서 자녀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니까 상속 채무가 부인돼 버렸죠.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아버지하고 살아생전에 구두 계약을 했는데 과세당국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도 불복을 해서 이제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심판 결정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우리 돈을 지급해줬던 이 상속인들이 그 재산분할 협의서에다가 재산분할 합의서에다가 이렇게 생활비하고 이렇게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상속채무로 이렇게 봐준다고 이렇게 해서 그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은 갚아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었어요. 이 구두 계약서는 없었지만, 근데 그 자세한 걸 읽어보니까 이제 구두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작성한 것을 이걸 조사 시점에서 보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조사 시점에서 그 계약서를 감정을 해버렸어요. 이 감정을 하니까 조사를 하면서 이 계약서를 감정하면서 이 감정한 계약서가 이게 그 감정을 하게 되면 언제쯤 작성이 됐는가 그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구두 계약을 했다는 14년경에 작성된 계약서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니까 계약서는 그 뒤에 사후에 작성된 가짜다. 이렇게 이제 조사 시점에서는 과세당국에서는 그렇게 봐서 상속 채무라든가 이런 걸 인정을 안 했지만 이 심판원에서 보기에는 이 생활비나 계약금 지급한 것이 재산분할 협의서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피상속인이 연세가 80, 90이 돼서 이제 90이 됐다고 봐요. 80대가 됐건 간에. 그렇게 돌아가신 시점에 자기 재산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증여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재산이 있는데 자기가 재산을 많이 소유를 하거나 돌아가신 시점이 됐는데 그거에 자기 재산을 축적할 하등의 명분이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두 계약을 인정을 해줬어요. 상속세 불복 청구 심판원에서. 그래서 구두 계약이지만 매매 계약을 인정을 해줘서 그 계약금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니고 상속인이 피상속을 위해서 지급한 생활비라든가 치료비는 채무가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용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런 특수한 사례는 과세 당국에 가면 거의 100%,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원에서 심판관들이 이렇게 상속인이 주장을 인정을 해줬지만 이것도 인정을 안 해주면 원처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그 타인과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계약이 아니면 상속인과 피상속인, 부자지간의 작은 거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할 때마다 증여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그 채무로 잘 봐주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십사.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속 채무로 인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우리 심판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자지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돈거래,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채무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계약서라든가 담보 설정이라든가 이자 지급 증거 이런 것이 있어도 채무로 인정을 안 해준 심판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도 과세 당국에서는 일단은 부인하고 증여세도 과세하고 상속세도 추징한다.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